SOC 관련해서도 사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이실 때와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져야 될 것이 아니냐. 이번에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기재부 장관한테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예결위에서 내년도 예산이 1.5조가 감액되면서 6조가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가 추경에서 1.3조, 추경의 10.8%를 갖다가 먼저 선집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주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도 기재부 장관한테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지난해 추경에서 왜 그럼 SOC 예산을 갖다가 그렇게 많이 선집행했느냐. 그것은 경제발전의 수단으로서 한 것이 아니냐. 전후방 산업연관 효과가 크고 또 완성이 되면 그거를 바탕으로 하고 새로운 어떤 성장의 동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2016년도 예산 편성 지침이라든지 경제 전망도 결코 박지 않은 것이 아니냐. 그렇다면 경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이 또 대통령 국회에서 실행연수의 하나의 목표인데 그 목표에 반해서 6%를 경제 활성화의 가장 효율적인 수단인 SOC 투자를 갖다 줄여왔다. 이것은 안 맞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유료 장관이 왜 여기에 쉽게 반박하지 않고 동의해줬는지 모르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SOC 분야에서는 이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됐기 때문에 균형된 시각이라기보다는 나는 한쪽의 추 위에서 균형을 맡아가는 다른 추다. 이런 식의 입장을 좀 가져주십사.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수도권 규제 완화에 관해서는 이 자리만 해도 수도권 국회의원도 있고 지방국회의원도 있고 해서 답변하기 상당히 조심스러우시겠지만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위한다는 것이 장관의 입장이 돼야 됩니다. 예. 다만 그동안 여러 가지 경제 어려운 상황에서 수도권의 경쟁력을 먼저 활용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유혹을 계속 받아왔습니다. 받아왔지만은 그로 인해서 수도 전체 국가의 균형 발전이 좋아야 되는 것이 일은 없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수도권 지역에 불균형 성장을 하고 있는 낙후된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의 걸 끌어올리는 거 그런 것들이 바람직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논란이 있었다는 거 그것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또 아까 그 박덕흠 의원께서 업역 간의 칸막이 위원회 문제 나왔었는데 사실 어떤 것이 경제적 효율성을 기할 것이냐 능률적이냐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모든 그 어떤 정치나 경제 상황의 판단 기준이 균형 성장, 상생 발전이라는 개념이 더 크게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유주의, 신자유주의 경제 질서 속에서 너무나 오래 있으면서 불균형 성장 문제, 부의 집중 문제, 양극화 문제가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될 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극복하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균형 성장, 동반 성장, 더불어 함께 사는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차원에서 국정의 방향과 그 보는 시각을 좀 더 조정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현재 국회에서 여야 정치권 간에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 그런 것도 함께 유념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외권의 유연화를 통해서 효율성 또 발주자 입장에서 편의성을 구할 수 있겠지만은 그로 인해서 전문건설업이나 중소기업들이 하청업체로 전락돼 가지고 10%에서 20%의 그 대가를 치르고 나서 공사를 하게 되면 그 부담은 발주자한테도 가게 되는 건 마찬가지거든요. 그런 걸 철저히 구분해서 단순히 무엇이 효율적이냐 갑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아달라 이런 말씀 함께 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현안 중에 하나가 지금 뜨거운 것 중에 하나가 제2경부고속도로 건설 문제하고 중부고속도로 건설 문제입니다. 중부고속도로의 호법에서 남이 구간의 6차로의 확장 문제는 2003년도부터 예비타당 조사가 됐던 건데 2008년도에 갑자기 제2경부고속도로 소위 서울 세중앙 고속도로 문제가 나오면서 이것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 세중앙 고속도로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그것 때문에 중부고속도로는 12년째 계속 중단된 상태에 있단 말이죠. 그럼 서울 제2경부고속도로 입장을 빨리 정한다 하는데 정하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습니다. 당초에 제2경부고속도로의 개념이 나오기 전에 수도권에 있는 교통난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안성까지 지금 수도권이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수도권에 동탄 신도시가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서 나왔던 건데 이것이 제2경부고속도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시급한 수도권 교통난 해결책을 먼저 대응하자. 그렇게 하고 나서 중부고속도로의 호법에서 남이까지의 그 10년간 지연됨으로 인해서 정체가 포화된 상태, 이 문제는 별도로 해결하는 것이 어떻느냐.
이것까지가 어제 예결위에서도 기재부 장관하고 같이 논의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 한번 뒤다보시면은 그동안의 경력을 봐서 너무 오래 끄는 것에 대해서 현재 시점에 결단해야 될 것이 많을 겁니다. 좀 더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서 모든 것에 너무 지연시키지 말고 합리적인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다는 말씀 드리고, 주거 문제도 우리 김희국 의원님도 참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사실 주택이라는 것이, 아파트라는 것이 자꾸 이 정부에서도 그렇습니다. 아파트 건설을 갖다가 경기 활성화의 수단으로다 자꾸 쓰려고 하니까 우리 야당에서 생각하는 주거복지의 개념이 깨집니다. 계속 충돌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 후보자께서 답변하신 내용도, 김희국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도 그런 취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기 활성화를 해서 부동산 경제를 투자하고 부동산 건설이 상당히 효과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실이지만은, 그로 인해서 주거복지라는 또 다른 가치가 훼손되면 안 된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예, 변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다음은 정의당 신기남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지금 많지는 않으시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예. 박성웅 의원님께서 공공기관 민영화 문제, 공기업 선진화에 의해서 여러 가지 질문하셨는데, 저도 그와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는 부채의 대부분은 공공기관의 경영부시라기보다는 정부 정책을 대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생긴 부채가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명박 정부에서 수자원공사의 8조 부채, 그것은 수자원공사가 결정하지 않은 부채가, 정부 부채가, 국가 부채가 수자원공사 부채로 간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정부가 잘못한 것을 갖다가 공공기관한테 넘기고 거기에 대해서 부채 조정에 대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함께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당시에 공공기관 공공혁신기획관이나 공공정책국 국장으로 근무할 당시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신자유주의가 정책의 기조를 이룰 때입니다. 근데 그동안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는 여러 가지 병폐를 낳기 때문에 이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경제민주화를 공약을 걸고 당선되셨고, 공공기관 공기업혁신과 관련해서도 다른 의견을 가지고 나서 발표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의 공공기관 합리화 정책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 강화라든지 자율책임 경영 강화대로 민영화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이 공식 입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후보자께서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때는 상당히 민영화가 강력하게 추진됐습니다. 인천공항의 민영화도 추진됐었고, 또 제 지역구로 되어 있는 청주공항의 민영화도 추진됐었고, 또 롯데민자역사의 민영화도 추진됐었고, 롯데 잠시 사회이사도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지만은 철도공사의 민영화도 논란이 됐었고, 근데 청주공항 같은 경우에는 민영화가 실패하고 무산되고 나서 그 이후에 민영화를 포기한 이후에 그 이후에서는 민영화 과정에서 투자가 지연됐던 시설을 보강하고 또 한국공항공사 적극적인 노력함으로써 이제는 충청북도 주민들의 사랑을 받는 공항이 되고 흑자 전환까지 이뤄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자가 난다고 해서 민영화를 하는 해법은 아니었다. 지금은 전혀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 이 점을 함께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롯데민자 역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제가 2012년도 국정감사에서 강력하게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이 민영화는 상당한 문제가 있고, 코레일에서 퇴직 임원을 갖다가 민자 역사의 감사 이사로 다 파견받아 보니까 코레일은 퇴직 직원의 보직관리 차원에서 운영했고 전혀 감독을 못했다. 오히려 민자역사에서 엄청난 수익을 내고서 수익을 배당하지 않고 사내유보로 가지고 있고, 사내유보로 가진 돈으로 롯데그룹의 순환철자 고리를 만드는데 활용했다. 악용돼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가 코레일티에서는 그냥 눈 감아 준 건지 전혀 감시하지 감독 못했다. 그 이후에 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국고로 환수되게 되는 시설에 대해서 자꾸 사내유보를 쌓느냐. 또 사내유보 쌓은 돈이 롯데에 의해서 순환투자 고리를 이용되면서 100% 손실을 본 투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관계에 대해서 코레일은 전혀 감시 감독을 못했다. 이런 걸 말씀드리고,
제가 2009년도에 지적한 후에 현재까지 추가적으로 코레일이 민자력서에서 배당받은 금액이 1,015억 원입니다. 그럼 그동안 그 전에는 왜 이렇게 했느냐? 이건 코레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겁니다, 아마. 왜 이렇게 방만하게 운영했느냐? 퇴직 직원을 갖다가 임원회를 보내놓으니까 퇴직 직원은 코레일을 위해서 일하지 않고 국가를 위해서 일하지 않고 민자 역사를 위해서 일하면서 거기서 자기의 사후보장을 받으려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민자 역사에 지금 롯데 민자 역사에 7명의 코레일 퇴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민자 역사까지는 38명이 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부가 투자를 했는데 투자의 효율적인 관리가 아니라 코레일의 퇴직 직원 취업 차원에서 대책이 위해서는 절대 안 된다. 명심하시고 코레일의 매각 문제가 나타나는 경우에 롯데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잘 지켜보시고 롯데로 가는가 할지라도 현재의 자산가치가 아니라 캠코에서 평가한 자산가치가 아니라 현재의 연간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냐. 이런 수익을 낼 수 있는 자산은 얼마 가치가 있어야 되느냐. 이런 차원에서 자산가치를 평가해달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윤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철저히 살펴보시고 시간. 예, 변재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존경하는 신상진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